안녕하세요. 저는 정민수입니다. 63세의 나이에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며 살아온 약사가 어떻게 5억이라는 거금을 단 몇 달 만에 날려버릴 수 있었는지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약국을 운영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비트코인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레버리지 투자를 했다가 모든 것을 잃고 63세의 나이에 다시 병원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제 현실을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모두 사실입니다. 한치의 과장도 없는 제 인생의 가장 뼈아픈 경험이죠. 혹시 듣다가 답답하고 화가 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 자신도 그때의 제가 원망스럽거든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테니까요. 젊은 시절 성실함이 전부였던 시간들. 1983년 24살의 저는 약대를 졸업하고 경상남도 마산의 한 종합병원 약물과의 첫 직장을 잡았습니다. 월급이 45만 원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45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시골에서 올라온 막내 아들이 부모님께 용돈 10만 원을 드리고 나면 35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죠. 병원 근처 반지하 원룸을 얻었습니다. 월세가 15만 원이었어요. 방은 정말 좁았습니다. 침대 하나 놓으면 책상 놓을 자리도 빠듯했죠. 창문은 반쯤 땅에 묻혀 있어서 낮에도 어두컴컴했고 비 오는 날이면 습기가 차올라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약사라는 전문직을 가진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생활비는 15만 원으로 맞춰야 했습니다. 아침은 병원 구내식당에서 1,000원짜리 김치찌개, 점심은 직원 식당에서 무료로 해결했고 저녁은 라면이나 김밥으로 때웠어요. 가끔 치킨이라도 시켜 먹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남는 5만 원마저도 적금으로 넣었거든요. 매달 5일이면 은행에 가서 적금을 넣었어요. 통장에 찍히는 5만 원을 보면서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모으면 언젠가는 큰 돈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저에게 투자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적금이 유일한 재테크였죠. 부모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약사는 평생 먹고 살 걱정 없는 직업이다. 성실하게만 하면 돼. 그 말을 믿고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성실하게 근무했어요. 야간 당직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 근무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4년이 흘러 1987년이 되었을 때 월급이 8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4년간 모은 적금이 1,500만 원이 되었어요. 그때 지금의 아내 영희를 만났습니다. 결혼과 함께 시작된 책임감. 영희는 같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어요. 키가 크고 단아한 인상에 말투도 부드러웠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영희가 환자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끌렸어요. 세심하고 따뜻한 성격이었거든요. 1987년 봄 벚꽃이 한창일 때 프로포즈했습니다. 병원 옥상에서였어요. 나와 평생을 함께 해줄래?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더니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의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결혼 자금만 3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1,500만 원은 제가 모은 적금이었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양가 부모님이 지원해 주셨어요. 신혼집은 마산 시내 아파트로 전세 5천만 원짜리였습니다. 부모님이 3천만 원을 지원해 주시고 전세 자금 대출 2천만 원을 받아 겨우 마련했죠. 영희는 임신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헛벌이가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성이 결혼 후에도 계속 일하는 경우가 드물었거든요. 갑자기 생활비 부담이 늘어났지만 저는 병원 야간 당직과 주말 근무로 추가 수입을 확보했어요. 야간 당직 수당이 회당 5만 원, 주말 근무 수당이 하루 3만 원이었는데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더 벌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꿈이 생겼어요. 내 약국을 가져야겠다. 병원에서 일하면서 약국 사장들을 많이 만났는데 다들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언젠가는 나도 내 약국을 차리자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드디어 이룬 꿈 그리고 시작된 진짜 인생. 1991년 32살이 되어서야 드디어 동네 약국을 인수할 기회가 왔습니다. 마산 시내 주택가에 있는 20평 남짓한 약국이었어요. 권리금이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때로서는 엄청난 돈이었죠.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의 긴장감을 지금도 기억해요. 담당 직원이 제 통장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약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5천만 원까지는 대출 가능합니다. 나머지 3천만 원은 부모님이 도와주셨어요. 아버지가 평생 모아두신 적금을 털어서 말이죠. 약국 인수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의 떨림을 잊을 수 없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도장을 제대로 찍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드디어 내 사업을 시작하는구나라는 설렘과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대출 이자만 월 60만 원이었거든요. 약국 매출이 월 800만 원 정도였는데 약값과 임대료, 대출 이자를 빼고 나면 순수익이 200만 원밖에 안 되었어요. 영희와 둘이 살기에도 빠듯한 돈이었습니다. 그래도 점차 단골 고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약만 팔았는데 고객들이 건강 상담을 요청하시더라고요. 약사님, 이 약은 언제 먹어야 해요? 혈압약과 같이 먹어도 되나요? 같은 질문들에 성심성의껏 답해드렸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당뇨병을 앓고 계셨는데 처음에는 약만 사가시다가 점점 다양한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혈당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식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도 공부하면서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설명해 드렸죠. 그 할머니가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사님 덕분에 혈당이 많이 좋아졌어요. 앞으로 약은 여기서만 살게요. 그때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어요. 아이들과 함께 자란 약국. 1994년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들에 이어 둘째까지 생기니 책임감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다행히 약국 매출도 늘어나 월 순수익이 5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단골 고객들이 많아지면서 안정적인 수입이 생긴 거였어요. 그때 큰 결정을 했습니다. 전세에서 자가로 이사하는 것이었어요. 1억 2천만 원짜리 아파트였는데 대출 7천만 원을 받아서 샀습니다. 영희가 걱정했어요. 대출이 너무 많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약국이 안정적이니까 괜찮을 거야. 아이들이 자라면서 교육비 부담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교육비만 월 150만 원씩 나갔어요. 영어학원, 수학학원, 피아노 학원까지. 다른 집 아이들이 하는 건 우리 아이들도 다 시켜주고 싶었거든요. 우리 아이들만큼은 좋은 대학 보내겠다는 일념으로 절약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절약했습니다. 저는 점심을 김밥으로 때우고 영희는 마트에서 할인하는 식재료만 골라 샀어요. 외식은 거의 하지 않았고 옷도 몇 년씩 입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교육비는 아끼지 않았어요. 특히 아들이 중학생이 되면서 본격적인 입시 준비가 시작되었는데 과외비까지 합치면 월 200만 원도 넘게 들었습니다. 그래도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대학만 가면 다 보상받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2001년 약국 운영 10년 차가 되면서 월 순수익이 8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단골 고객들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오후 시간대에는 처방전을 가져오는 고객들로 북적였고 저녁에는 일반 이 약품을 사러 오는 분들이 줄을 서기도 했어요. 특히 감기가 유행하거나 독감 시즌이 되면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아침 8시 30분에 문을 열어서 밤 10시까지 문을 닫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고객들이 저를 믿고 찾아주신다는 것이 정말 감사했거든요. 금융위기도 두렵지 않았던 안정감.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약국은 안정적이었어요. 주변에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워하는 모습을 많이 봤지만 사람들이 아프면 약은 사야 하니까 매출에 큰 타격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병원 대신 약국에서 상담받고 일반 이 약품으로 해결하려는 고객들이 늘어났어요. 그때 역시 약국은 안전한 사업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죠. 다른 사업들은 경기에 따라 매출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약국은 꾸준했거든요. 이 확신이 나중에 제가 무모한 투자를 하게 된 원인 중 하나였는지도 모릅니다. 약국으로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왔으니까 투자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착각 말이에요. 2008년 당시 아들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등록금과 생활비로 월 200만 원이 나갔어요. 기숙사비까지 합치면 한 학기에 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4년간 총 6,400만 원이 들어간 셈이죠. 하지만 아깝지 않았어요.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갔다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 시기에 개인연금도 추가로 가입했습니다. 월 50만 원씩 넣는 연금이었어요. 노후 준비도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당시만 해도 노후는 먼 미래의 일 같았지만
주변에서 은퇴한 분들을 보니 미리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비 부담에서 해방 그리고 찾아온 여유. 2015년이 되어서야 자녀들이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했습니다. 드디어 교육비 부담에서 해방된 거예요. 아들은 대기업에 취직해서 연봉 7천만 원을 받게 되었고 딸은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연봉 4,500만 원을 받았어요. 두 아이 모두 경제적으로 독립했습니다. 그때의 해방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20년 넘게 교육비로 고생했는데 드디어 끝난 거였거든요. 약국 운영도 27년 차가 되면서 월 순수익이 1,200만 원까지 올라 최고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단골 고객들이 워낙 많아서 신규 고객이 오면 대기 시간이 길어질 정도였어요. 특히 만성질환 환자들이 많았는데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등을 정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200명 넘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이니까 매우 안정적인 매출이었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노후 준비를 시작했어요. 개인연금을 추가로 가입하고 매월 700만 원씩 저축했습니다. 아파트 대출도 모두 상환했죠. 3억 원이 넘는 빚을 다 갚고 나니 정말 홀가분했어요. 이 정도면 노후 걱정 없겠다며 가끔 골프도 치고 부부 여행도 다녔어요. 제주도, 강원도, 경주 같은 국내 여행부터 시작해서 일본, 중국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정말 여유로운 시간이었어요. 영희와 손잡고 여행지를 걸으면서 우리 정말 행복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골프는 약사회 모임에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재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골프장에 가서 동료들과 라운딩을 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어요. 골프 회원권도 5천만 원에 샀습니다. 이제 여유도 생겼으니까라고 생각했거든요. 몸의 신호 그리고 은퇴를 생각하기 시작한 시간. 하지만 2015년 즈음부터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어요. 허리 디스크가 왔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서서 일하다 보니 허리에 무리가 온 거였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하고 오후가 되면 다리까지 저려왔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주 3회씩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는데 일시적으로는 좋아지지만 며칠 지나면 다시 아팠습니다.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계속 서서 일하시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2017년에는 당뇨병 초기 진단을 받았어요.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126이 나온 거였습니다. 의사가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관리하시고 약도 드셔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남의 일 같았던 당뇨병이 제게 찾아온 거였거든요. 약사로 일하면서 당뇨병 환자들을 많이 봤었어요.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식단 관리도 까다롭고 합병증도 무서웠거든요. 내가 이제 그런 환자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에 우울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서서 일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죠. 오후 3시쯤 되면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서 있기 어려웠어요. 다리도 부었고 혈당 관리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2018년부터 약국 매각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일할 수는 없잖아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동년배 약사들도 하나둘 은퇴하기 시작했어요. 건강상 이유로 그만두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약국 매각 상담을 받으러 부동산에 갔을 때 권리금 평가액이 1억 8천만 원이라고 했어요. 27년 전에 8천만 원에 인수했던 것이 2배 이상 오른 거였습니다. 그래도 많이 올랐네라고 생각했어요. 코로나가 가져다준 마지막 호황. 2020년 초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약국 매출이 급증한 거였어요. 마스크 판매로 하루 매출이 200만 원씩 나오는 날도 있었고 손소독제,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 판매도 폭증했습니다. 특히 마스크 대란 때는 정말 정신없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고 하루에 1,000장씩 팔아도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KF94 마스크 한 장에 3,000원씩 했는데 원가가 800원 정도였으니 수익률이 엄청났어요. 손소독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에는 한 달에 10병 정도 팔던 것이 하루에 50병씩 팔렸어요. 가격도 평소에 3배까지 올랐고요. 비타민C, 비타민 D 같은 면역력 관련 제품들도 날개 돋친 듯 팔렸습니다. 월 순수익이 1,800만 원까지 올랐어요. 27년 약국 운영 사상 최고 매출이었습니다. 이런 호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라고 생각하면서도 매각 계획을 늦춰가며 더 많은 돈을 벌었어요. 영희가 말했어요. 여보, 이제 그만 팔고 쉬어요. 몸도 안 좋은데 무리하지 말아요. 하지만 저는 욕심이 났습니다. 조금만 더 하자.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까?
그 시기에 지인을 통해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약사회 모임에서 박철민이 주식 이야기를 했거든요. 요즘 주식이 대세야. 삼성전자, LG화학 같은 좋은 주식들이 많이 빠져 있어.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5천만 원 정도 투자했어요. 삼성전자 3천만 원, LG화학 2천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마침 시기가 좋아서 6개월 만에 6천만 원이 되었어요. 1,000만 원의 수익이었죠. 와, 주식이 이렇게 쉬운 거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27년 동안 약국만 해오면서 다른 투자는 해본 적이 없었는데 주식이 이렇게 쉽게 돈이 되는 걸 보고 신기했어요. 역시 새로운 것도 배워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손에 넣은 5억 그리고 시작된 2021년 드디어 약국을 매각했습니다. 27년간의 사업자 생활을 마감하는 순간이었어요. 매각 대금이 총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권리금 1억 8천만 원, 재고 및 기타 자산 7천만 원이었죠. 매각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시원함과 아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27년 동안 제 인생의 대부분을 바친 약국이었거든요. 마지막 날 문을 닫으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단골 고객들이 하나둘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20년 넘게 저를 믿고 찾아주신 분들이었어요. 약사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은퇴하시는 거예요? 그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정말 많은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약국 매각 후 제 총 자산은 5억 2천만 원이 되었어요. 아파트 시세 2억 8천만 원, 적금 및 예금 1억 5천만 원,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9천만 원, 약국 매각 대금 2억 5천만 원, 기타 자산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부부가 넉넉하게 살 수 있겠다며 안도했어요. 국민연금도 곧 받을 수 있었고 개인연금도 있었으니까 월 120만 원 정도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었거든요. 예금 이자까지 합치면 월 200만 원 가까이 되었어요.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자 인터넷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뉴스나 건강 정보를 찾아보다가 점차 투자 관련 정보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유튜브에서 부자 되는 법, 재테크 비법 같은 영상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으로 1억이 100억 된 사람들, 코인 투자로 조기 은퇴한 40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들에 빠져들었어요. 영상 속 사람들은 모두 성공 사례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5억을 만들었어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에요. 앞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하지만 영상을 계속 보다 보니 점점 그럴듯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투자 방법이 필요하다. 기존 방식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없다는 말들이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약사회 동료 박철민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2021년 3월 약사회 정기 모임에서 만났는데 그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수야, 요즘 뭐하고 지내?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너는? 나는 요즘 재미있는 걸 하나 하고 있어. 비트코인 투자 말이야. 박철민의 표정이 상당히 밝았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다는 게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비트코인? 그게 뭐야? 암호화폐라고 하는 건데 요즘 엄청 오르고 있어. 나는 작년에 5천만 원 넣었다가 벌써 8천만 원이 됐어. 3천만 원을 벌었다는 이야기였어요. 6개월 만에 60% 수익률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많이 올라? 응,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전문가들은 10만 달러까지 갈 거라고 해. 지금이 6만 달러니까 거의 2배는 더 오를 거야. 위험하지 않아? 물론 위험은 있지. 하지만 우리 같은 기성세대도 변화에 적응해야 해. 젊은 애들은 벌써 다 하고 있어. 박철민의 말에 솔깃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새로운 투자를 한다는데 저만 뒤처져 있는 것 같았거든요.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첫 투자 그리고 달콤한 성공의 맛. 집에 돌아와서 영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박 약사가 비트코인이라는 걸로 돈을 많이 벌었대. 비트코인이 뭐예요? 암호화폐라고 하는 건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한대.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해. 영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여보, 우리 나이에 그런 위험한 거 하지 말아요. 지금도 충분히 많이 모았잖아요. 아니야, 위험한 게 아니라 기회야.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해. 그래도 일단 조금만 해보자. 1,000만 원 정도만. 영희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좋지는 않았어요.
30년 동안 남편을 믿고 따라왔는데 이번에도 믿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2021년 3월 15일 드디어 첫 비트코인 투자를 했습니다. 업비트라는 거래소에 계좌를 만들고 1,000만 원을 입금했어요. 58,000달러의 비트코인 0.3개를 샀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서 유튜브를 보면서 따라했어요. 비트코인 사는 법, 업비트 사용법 같은 영상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60세가 넘어서 이런 걸 배우다니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으로 비트코인 시세를 확인하는 게 일과가 되었습니다. 1% 오르면 10만 원 수익, 5% 오르면 50만 원 수익이었거든요. 처음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했어요. 마침 시기가 좋았습니다. 비트코인이 계속 올랐거든요. 6만 달러, 6만 2천 달러, 6만 5천 달러. 매일 새로운 최고가를 경신했어요. 3월에 투자한 1,000만 원이 4월에는 1,200만 원, 5월에는 1,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6월에는 1,800만 원이 되었어요. 3개월 만에 800만 원의 수익이었습니다. 80% 수익률이었죠. 27년 동안 약국을 해도 이렇게 빨리 돈을 번 적은 없었어요. 여보, 이것 좀 봐. 1,000만 원이 1,800만 원이 됐어.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는데 영희가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비트코인이 계속 오르고 있어. 앞으로 더 오를 거래. 업비트 앱 화면을 보여주니 영희도 신기했어요. 80%라는 수익률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그럼 이제 팔아요? 아니야, 아직 더 오를 거야. 박 약사 말로는 10만 달러까지 간대. 지금이 6만 7천 달러니까 아직 절반도 안 왔어. 그래도 조심해요. 벌써 800만 원이나 벌었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800만 원은 시작일 뿐이야. 우리도 좀 더 투자해볼까? 욕심이 부른 두 번째 투자. 성공에 취한 저는 추가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아내의 걱정을 무릅쓰고 2천만 원을 더 투자했어요. 총 3천만 원이 비트코인에 들어간 거였습니다. 여보, 벌써 충분히 벌었는데 왜 더 해요?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까? 지금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거야. 그래도 위험하잖아요. 3천만 원이면 우리한테는 큰 돈이에요. 괜찮아. 비트코인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 전 세계가 인정하는 디지털 자산이야. 영희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어요. 30년 동안 저를 믿고 따라왔는데 이번에도 믿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6월부터 8월까지 추가 투자한 2천만 원도 순조롭게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이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갔거든요. 8월 말에는 총 3천만 원이 4,500만 원이 되었어요. 1,500만 원의 수익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10억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50% 수익률을 몇 번만 반복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정말 가능해 보였어요. 그때부터 비트코인 관련 정보를 더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유튜브에서 비트코인 전망 암호화폐 분석 영상들을 하루에 3에서 4개씩 봤어요. 대부분 긍정적인 전망이었습니다. 비트코인 10만 달러는 확실하다. 내년에는 15만 달러도 가능하다는 내용들이었죠. 특히 해외 전문가들의 분석이 인상적이었어요.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다.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희소성이 높다는 분석들이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치명적인 유혹 레버리지의 등장. 9월 어느 날 운명을 바꾼 유튜브 영상을 봤습니다. 레버리지 활용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어요. 30대로 보이는 젊은 유튜버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레버리지를 쓰면 같은 돈으로 10배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0% 오르면 100% 수익이에요. 물론 위험도 10배가 되지만 상승 추세가 확실할 때는 정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영상 속에서 실제 수익 화면을 보여주더라고요. 1,000만 원으로 10배 레버리지를 해서 하루 만에 500만 원을 번 사례였습니다. 50% 수익률이었어요. 만약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간다면 지금 6만 7천 달러니까 약 50% 상승이에요. 레버리지 10배를 쓰면 500% 수익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2천만 원으로 10배 레버리지를 하면 2억 원어치 포지션을 잡는 거였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가면 1억 원이 되는 거였어요. 새벽 2시까지 레버리지 관련 영상들을 봤습니다.
선물거래 기초 레버리지 투자법, 마진거래 주의사항 같은 영상들을 연달아 봤어요. 머리가 복잡했지만 동시에 흥미로웠습니다. 2천만 원으로 2억 원어치. 10만 달러 가면 4억 원이 되는 거네. 계산을 해보니 정말 가능해 보였어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가는 건 확실해 보였고 그렇다면 레버리지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영희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어요. 여보, 이런 새벽에 뭐 하세요? 아, 깼구나. 좋은 투자 방법을 하나 알아냈어. 또 그 코인 이야기예요? 벌써 많이 벌었잖아요. 이번엔 다르다고. 확실한 방법이야. 무슨 방법인데요? 레버리지라는 건데 같은 돈으로 10배의 효과를 낼 수 있어. 영희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그게 안전한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안전해. 비트코인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 여보, 우리 벌써 충분히 벌었어요. 더 이상 위험한 거 하지 말아요. 이건 위험한 게 아니야. 확실한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가는 거라고. 영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이 가시지 않았어요. 레버리지 투자 환상적인 시작. 비트코인이 7만 달러 근처까지 오르면서 이제 10만 달러는 확실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9월 20일 드디어 해외 선물 거래소에 계좌를 만들었어요. 바이낸스라는 거래소였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했어요. 2천만 원으로 10배 레버리지를 해서 2억 원 상당의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실제 투입 금액은 2천만 원이었지만 10배 레버리지로 2억 원어치를 산 것이었어요. 화면에서 포지션을 확인할 때의 떨림을 지금도 기억해요. 진짜 2억 원어치를 산 거구나라는 실감이 들면서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처음 2주간은 환상적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7만 달러에서 7만 7천 달러까지 올랐거든요. 10% 상승이었는데 레버리지 10배로 인해 제 수익률은 100%였어요. 2천만 원이 4천만 원이 된 거였습니다. 역시 내 판단이 맞았다며 더욱 확신했어요. 하루에 1,000만 원씩 버는 날도 있었습니다. 27년 동안 약국을 해도 이렇게 빨리 돈을 번 적은 없었거든요. 영희에게 자랑했어요. 여보 봐. 2주 만에 2천만 원이 벌어졌어. 정말요? 그럼 이제 그만해요. 아직 더 오를 거야. 10만 달러까지 가려면 아직 30% 더 올라야 해. 하지만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 정도로 끝낼 수는 없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추가로 3천만 원을 더 투입해서 총 5천만 원으로 5억 원어치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만 되면 10억 원이 된다는 계산이었어요. 5억 원에서 30% 오르면 6억 5천만 원, 거기서 제가 투입한 5천만 원을 빼면 순수익이 6억 원이었습니다. 꿈같은 이야기였죠. 폭락의 시작 그리고 찾아온 공포. 11월까지는 순조로웠습니다. 비트코인이 6만 9천 달러까지 올랐고 제 계좌는 8천만 원을 넘어섰어요. 3천만 원 넘게 벌어들인 거였습니다. 역시 레버리지가 답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1월 말부터 조금씩 이상한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이 6만 9천 달러에서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잠깐 쉬어가는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하락폭이 점점 커졌습니다. 6만 8천 달러, 6만 5천 달러, 6만 2천 달러. 하루에 5%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레버리지를 쓰고 있던 제게는 하루에 50%씩 손실이 나는 거였습니다. 스마트폰 알림이 계속 울렸어요. 마진콜 추가 증거금 요구, 청산 위험 같은 메시지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왔습니다. 처음 보는 용어들이라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추가 돈을 넣으라는 뜻이었습니다. 레버리지 포지션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증거금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곧 회복될 것이라 믿고 버텼습니다.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야. 비트코인이 이렇게 오르다가 한번 빠지는 건 당연해. 유튜브에서도 매수 기회, 바닥에서 추가 매수라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전문가들도 일시적 조정 후 재상승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 말들을 믿고 계속 버텼어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6만 달러, 5만 8천 달러, 5만 5천 달러. 제 계좌 잔고도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8천만 원이었던 계좌가 6천만 원, 4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악몽의 그날 모든 것이 사라진 순간. 2021년 12월 4일 오전 6시.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순간이었어요.
스마트폰 알림음이 연달아 울리면서 잠에서 깼습니다. 마진콜. 추가 증거금 입금 요청. 청산 위험. 즉시 확인하세요. 포지션 강제 청산 임박. 심장이 벌렁거렸어요. 급하게 앱을 켜보니 충격적인 화면이 보였습니다. 계좌 잔고가 1,000만 원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5천만 원이 하루아침에 1,000만 원이 된 거였습니다.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화면을 다시 보고 또 봤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에서 80% 손실이라는 빨간 글씨가 선명했어요. 영희가 제 상태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래요? 5천만 원이 없어졌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하면서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 대신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영희가 화면을 보더니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비트코인이 갑자기 폭락했어. 45,000달러까지 떨어졌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거든요. 30년 동안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였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45,000달러까지 떨어지면서 결국 청산이 되었어요. 강제 매도된 거였습니다. 5천만 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죠.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곧 다시 오를 거야. 충격을 받은 저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지금이 바닥이니까 다시 투자하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었습니다. 재기를 위한 마지막 도박. 더 큰 실수가 시작되었어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다시 2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말이에요. 이번엔 확실히 바닥이니까 반등할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은행에서 담보대출 상담을 받을 때의 기분을 지금도 기억해요. 담당 직원이 투자 자금으로 대출 받으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사업 자금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투자 자금이라고 하면 대출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이게 맞는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번만 성공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라는 확신이 더 컸습니다. 2억 원으로 다시 레버리지 10배를 했어요. 20억 원어치 포지션을 잡은 거였습니다. 이번엔 정말 바닥이니까 오를 수밖에 없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더 떨어졌습니다. 4만 달러, 3만 8천 달러, 3만 5천 달러. 제가 예상했던 바닥은 바닥이 아니었어요. 더 깊은 나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추가 하락으로 이것마저 모두 잃었어요. 2억 원이 완전히 사라진 거였습니다. 총 손실액이 2억 5천만 원이 되었어요.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이 날아간 거였습니다. 절망의 나날들. 그 이후 몇 달간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하루하루가 악몽이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계좌 화면이 떠올랐거든요. 빨간색 마이너스 숫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혹시 꿈이었나 하고 스마트폰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5억 2천만 원이었던 자산이 2억 7천만 원으로 줄어 있었어요. 영희와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고 위로해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말수도 줄어들었고 저를 보는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할게. 벌써 늦었어요. 우리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갔잖아요. 영희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절약하며 모은 돈을 제 욕심 때문에 날려버린 거였거든요. 자녀들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아들과 딸이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안부 전화를 할 때마다 잘 지낸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투자 실패로 돈을 잃었다는 사실을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몸무게도 10kg이나 빠졌어요. 식욕이 없어서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당뇨도 악화되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혈당 조절이 안 되었어요. 병원에서 스트레스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라고 했지만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겠어요. 어쩔 수 없는 선택, 재취업. 2022년 초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남은 자산으로는 부부가 계속 살아갈 수 없었어요. 월 생활비가 300만 원인데 연금과 이자 수입은 200만 원밖에 안 되었거든요.
매달 100만 원씩 부족했습니다. 아들이 생활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지만 차마 받을 수는 없었어요. 자기 결혼 자금도 마련해야 하는데 부모 때문에 부담을 줄 수는 없었거든요. 결국 재취업을 결정했습니다. 63세의 나이에 다시 구직 활동을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이력서를 써서 여러 병원에 넣었지만 나이 때문에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나이가 많으시네요. 젊은 사람을 선호합니다. 경력은 좋은데 연령이. 같은 말들을 들으면서 자존심이 상했어요. 30년 경력의 약사인데 나이 때문에 취업이 안 된다니 참담했습니다. 2022년 3월 드디어 한 지방 중소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을 때의 심정을 지금도 기억해요. 30년 전 신입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병원 원장실은 좁고 어둠침침했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의료기기 광고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원장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피곤해 보이는 표정이었어요. 나이가 63세시군요. 왜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하시는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추가 수입이 필요해서입니다. 차마 투자 실패로 돈을 잃었다고는 말할 수 없었어요. 원장의 눈빛이 의심스럽다는 듯 저를 물어봤습니다. 약국을 30년 가까이 운영하셨는데 적응이 쉽지 않을 텐데요. 여기는 작은 병원이라 시설도 좋지 않고 업무량도 많습니다.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경험도 많고 환자 응대도 잘할 수 있습니다. 주 4일 근무에 월 180만 원인데 괜찮으시겠어요? 180만 원. 30년 전 신입 때 받던 월급과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잠시 말을 못하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면접이 끝나고 병원을 나서면서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63세의 나이에 신입사원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기. 첫 출근 날은 정말 어색했어요. 병원 직원들은 대부분 저보다 젊었고 제가 나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간호사들이 약사 선생님이라고 부르긴 했지만 어딘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업무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처방전이 200장 넘게 들어왔는데 혼자서 다 처리해야 했거든요. 예전 제 약국에서는 하루 50에서 60장 정도였으니까 4배나 많은 양이었어요. 점심시간도 제대로 없었어요.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었는데 응급 처방전이 들어오면 먹다가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도시락을 싸가서 약무실에서 허둥지둥 먹었어요. 컴퓨터 시스템도 익숙하지 않았어요. 제 약국에서 쓰던 것과 달라서 처음에는 헤맸습니다. 젊은 간호사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라고 가르쳐 줄 때마다 부끄러웠어요. 30년 경력인데 기초적인 것을 배우고 있다니. 무엇보다 서 있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하루 10시간을 계속 서 있어야 했는데 허리 디스크가 있는 제게는 고역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되면 다리가 부어서 제대로 서 있기 어려웠어요. 집에 돌아가면 녹초가 되었습니다. 영희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정말 힘들었어요. 63세의 나이에 이런 생활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영희의 첫 아르바이트. 더 가슴 아픈 일은 영희도 일을 시작해야 했다는 거였어요. 제 월급 180만 원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영희가 60세의 나이에 생애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대형마트 계산원 일이었어요. 주 5일 하루 6시간씩 일하고 월 120만 원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영희에게는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을 거예요. 평생 가정주부로만 살아왔는데 60세에 처음 사회생활을 하게 된 거니까요. 첫 출근 날 영희의 모습을 지금도 기억해요. 마트에서 지급받은 유니폼을 입고 나선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30년 동안 가정주부로만 살아온 분이 갑자기 계산원이 된 거였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당신까지 고생하게 만들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 함께 버텨야죠. 영희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원망을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거든요. 영희는 마트 일이 정말 힘들다고 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하고 손님들 중에는 불친절한 분들도 많았대요. 이거 왜 이렇게 비싸요? 계산이 틀렸잖아요. 같은 말들을 들으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다고 했습니다. 특히 같은 나이대의 손님들을 만날 때가 가장 부끄럽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영희 씨 아니에요?
여기서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변해버린 일상. 우리 부부의 하루 일과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오전에 여유롭게 일어나서 뉴스도 보고 산책도 하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차도 마시며 지냈는데 이제는 새벽부터 분주해졌습니다. 새벽 6시에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해요. 영희가 도시락을 싸주는데 예전처럼 다양한 반찬은 아니고 김치, 계란말이, 햄 정도로 간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식비를 아껴야 하니까요. 점심 꼭 드세요. 요즘 너무 마르시는 것 같아요. 응, 고마워. 마트 일은 어때? 많이 힘들지? 괜찮아요. 우리 나이에 뭐. 서로 힘내자고요. 버스 정류장까지 같이 걸어가는데 예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대화도 줄어들었고 웃는 일도 거의 없어졌어요. 각자 일터로 향하면서 오늘도 하루 잘 보내라고 인사하지만 목소리에 활기가 없어요. 버스 안에서는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으로 비트코인 시세를 확인합니다. 지금은 13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어요. 제가 투자했던 시기에 2배가 넘는 가격입니다. 만약 그때 참았더라면. 한숨을 쉬며 스마트폰을 끕니다. 의미 없는 생각이라는 걸 알지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레버리지를 하지 않고 현물로만 투자했더라면 지금쯤 10억 원이 넘었을 텐데 말이죠. 병원에 도착하면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해야 해요. 처방전 검토하고 조제하고 복약 지도하고. 예전 제 약국에서는 여유롭게 고객들과 상담도 하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처리해야 하거든요. 퇴근 시간인 6시가 되면 정말 지쳐 있어요. 집에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깜빡 잠이 들 때도 있어요. 영희도 마찬가지예요. 마트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한 후라 다리가 많이 아프다고 해요. 저녁은 간단하게 해결해요. 라면에 김치 정도거나 마트에서 할인하는 도시락을 사와서 먹어요. 예전에는 영희가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을 받았는데 이제는 둘 다 지쳐서 간단하게 때우는 수준이에요. 자녀들과의 관계 변화.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색해진 거예요. 아들 현우가 한 달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하는데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볼 때마다 잘 지낸다고 대답하지만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버지 목소리가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그냥 조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은 가보셨어요? 응, 다녀왔어. 걱정하지 마. 거짓말이었어요. 병원 갈 돈도 아깝고 시간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말했어요. 현우가 가끔 생활비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면 극구 사양해요. 아니야, 우리 괜찮다. 너도 결혼 준비해야 하잖아. 하지만 실제로는 매달 아슬아슬하게 살고 있어요. 딸 수진이는 더 눈치가 빨라요. 아버지 요즘 뭔가 이상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봤을 때도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겠니?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이야. 걱정하지 마. 수진이는 제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어요. 혹시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현우가 월 100만 원씩 생활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을 때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받으면 당장 생활이 훨씬 편해지겠지만 자식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국 받기로 했지만 매번 송금 알림이 올 때마다 미안하고 부끄러워요. 건강마저 악화되는 현실. 스트레스와 과로로 건강도 많이 악화되었어요. 당뇨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약을 늘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혈압도 높아졌고 허리 디스크도 더 심해졌어요. 특히 불면증이 심해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자꾸 그때 일이 생각나거든요. 레버리지 투자를 했던 순간, 계좌 잔고가 순식간에 사라지던 순간, 영희가 비명을 지르던 순간. 그런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요. 잠이 들어도 악몽을 자주 꿔요. 비트코인 차트가 계속 떨어지는 꿈, 은행에서 대출 독촉을 받는 꿈, 자녀들이 등을 돌리는 꿈. 새벽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는 일이 많아졌어요. 체중도 계속 빠지고 있어요. 투자 실패 이후 15kg이 빠졌어요. 예전에는 75kg이었는데 지금은 60kg밖에 안 나가요. 영희가 걱정해서 밥 좀 드세요라고 하지만 입맛이 없어서 잘 안 넘어가요.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겠어요.
이대로 가면 합병증이 올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겠어요. 매일매일이 스트레스의 연속인데. 후회와 자책의 나날들.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어요.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레버리지 같은 걸 했을까? 왜 첫 번째 수익에서 멈추지 않았을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런 생각을 해요.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만약 그때 영희 말을 들었다면, 만약 박철민이 비트코인 이야기를 안 했다면, 만약 레버리지 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수많은 만약들이 저를 괴롭혀요. 가장 후회되는 건 영희에게 미안한 마음이에요. 30년 동안 절약하며 살아온 아내에게 이런 고생을 시키게 되다니. 60세의 나이에 마트에서 일하는 영희를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어요. 내가 욕심만 부리지 않았다면 지금쯤 편안하게 살고 있을 텐데. 자책하는 마음이 끝이 없어요. 제 어리석음 때문에 가족 전체가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어요. 아들과 딸에게도 미안해요. 물려줄 유산은커녕 오히려 걱정을 끼치고 있으니까요. 현우는 자기 결혼 자금 마련도 어려운 상황인데 부모 생활비까지 지원해주고 있어요. 수진이도 시집 갈 때 도움을 못 줄 것 같아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그래도 살아가야 하는 현실. 하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해요. 후회한다고 잃은 돈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자책한다고 현실이 바뀌는 것도 아니니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출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잠들기까지의 일상을 반복해야 해요. 요즘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려고 노력해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 영희가 옆에 있어준다는 것, 자녀들이 건강하다는 것. 잃은 것에만 집중하면 더 우울해지니까 남은 것에 감사하려고 해요. 가끔 병원에서 일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도 있어요. 환자분들이 약사님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라고 하실 때면 그래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희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냈는데 요즘은 오늘 마트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병원에서 재미있는 환자를 만났어 같은 일상적인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 그래도 건강하잖아요. 이런 나이에도 일할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 아닐까요? 영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건강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해요. 현재의 경제 상황. 지금 제 월 수입은 이렇습니다. 국민연금 85만 원, 개인연금 35만 원, 병원 계약직 급여 180만 원, 예금 이자 15만 원. 총 315만 원이에요. 영희 마트 급여 120만 원까지 합치면 435만 원입니다. 월 지출은 생활비 180만 원, 의료비 25만 원, 보험료 45만 원, 아파트 관리비 12만 원, 기타 생활비 38만 원으로 총 300만 원 정도예요. 아들이 지원해주는 100만 원까지 합치면 수입이 535만 원, 지출이 300만 원이니까 월 235만 원 정도 남아요. 남는 돈은 비상금으로 모아두고 있어요. 큰 병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요. 투자는 절대 안 해요. 남은 5천만 원 예금은 절대 건드리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현재 자산은 아파트 시세 3억 1천만 원, 예금 잔액 5천만 원, 연금 계좌 9천만 원으로 총 4억 5천만 원 정도예요. 투자 손실 전 대비 7천만 원이 줄어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 생각해요. 교훈과 깨달음. 이 모든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나이에 맞는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 나이에는 원금 보장이 최우선이어야 했는데 수익률에만 눈이 멀었던 거죠. 레버리지 같은 고위험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돼요. 특히 제 또래인 50대, 60대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젊은 사람들이야 실패해도 다시 벌 시간이 있지만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확실하다, 누구나 할 수 있다 같은 말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수수료를 벌려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확실한 투자가 있다면 왜 남에게 알려주겠어요? 투자하기 전에 꼭 자문해 보세요. 이 돈을 모두 잃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저처럼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될 수도 있어요. 가족들과도 꼭 상의하세요. 혼자만의 판단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저도 영희의 반대를 무릅쓰고 투자했다가 이런 결과를 낳았어요. 가족의 반대가 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욕심을 버려야 해요. 첫 번째 수익에서 만족하고 멈췄다면 지금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더 큰 수익을 원하는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요. 여러분께 드리는 간절한 당부. 여러분께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와 같은 실수는 절대 하지 마세요. 특히 제 또래인 50대, 60대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노후 자금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수익률은 2차적인 고려사항이에요. 1년에 3에서 4% 수익률이라도 안전하게 가져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한 번에 큰 수익을 노리다가 모든 걸 잃을 수 있어요. 생활비 20년치는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만 하시고 전체 자산의 10%를 넘지 마세요. 저는 전체 자산의 절반을 고위험 투자에 넣었다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새로운 투자 상품이 나와도 함부로 뛰어들지 마세요. 충분히 공부하고 위험성을 이해한 후에 소액으로 시작하세요. 저처럼 유튜브 몇 개 본 것만으로 확신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과도 투자 결정을 공유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들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객관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확실한 투자는 없다는 걸 명심하세요. 아무리 전문가가 확실하다고 해도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라요. 그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하세요. 마지막 인사.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레버리지를 하지 않았다면, 만약 첫 번째 수익에서 멈췄다면.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대신 이 경험을 통해 여러분만큼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는 절망감을 느끼지 마세요. 63세의 나이에 다시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현실을 겪지 마시고요. 안전한 투자, 보수적인 자산 관리. 이것이 진정한 노후 준비입니다. 큰 수익을 꿈꾸기보다는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영희와 저는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비록 예전만큼 여유롭지는 않지만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투자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더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제 뼈아픈 경험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